자, 교재 35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조선의 상황이, 조선의 사회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가 임진, 외란과 병자, 호란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죠? 이번 시간에 우리는 향촌사회의 질서와 조선의 가족제도가 양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향촌사회란 무엇이냐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자, 향촌사회라고 할 때 향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지방의 마을을 향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살아가는 공간이 바로 향촌이라고 하는 마을이었다라는 거죠. 조선시대 때 대부분이 살아가는 마을 단위를 일컬어 향촌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향촌사회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 마을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일컬어 향촌사회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조선의 인구 대부분은 바로 이 향촌사회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향촌사회의 경우에는 사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선시대 때 마을 공동체, 마을 커뮤니티는 사족, 양반들에 의해서 지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한자로 선비사자에 무리족자를 씁니다. 선비의 무리들을 일컫는 것이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양반 가문의 성인 남성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은 대체로 은퇴한 전직 관리이거나 아니면 현재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아간 사람의 가족들, 그 가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사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쉽게 말해서 지방 마을에 살고 있는 양반 가문의 성인 남성들이 사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마을 공동체, 향촌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느냐?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첫 번째, 이들은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식이 뭔가요? 학문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유학을, 성리학을 공부해서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을 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따라서 지적인 능력이 높은,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권위를 갖습니다. 왜 그러느냐?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고, 조선의 신분제 사회의 꼭대기에 있는 신분이 양반이었거든. 이들은 양반 중심의 신분제 속에서 양반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분이 갖는 권위를 자연스럽게 갖게 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양반들의 경우에는 지주들이 많아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땅 주인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로부터 나오는 경제적인 힘, 돈의 힘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배운 거 많고 신분도 높고 돈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잘 먹힐까? 잘 먹히죠. 그죠?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여론을 주도한다.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사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향촌사회의 중심이 되고 또 향촌사회를 지배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 있어요. 바로 유향소라고 하는 건데 뭐라고 써있는가 봤더니 사족들의 자치 조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자에 다스릴 치자, 자기들이 알아서 질서를 잡는 행위, 자기 마을을 통치하는 행위를 가지고 자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마을에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마을에서 힘 있는 양반들이 모여서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향소라고 하는 조직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마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향촌사회에 힘있는 양반들이 모인 조직을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유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향소에는 어떠한 양반들이 모여드느냐? 향안의 이름이 있는 양반들이 모여들어요. 향안이란 무엇이냐? 이 향촌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제대로 된 양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게 바로 향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이 향안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족들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친목을 다지고 결속을 강화합니다. 여기서 향안에 이름이 있는 향촌사회 사족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일컬어 향회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마을에 잘 나가는 양반들은 향안에 이름이 적혀 있었고, 향안에 이름이 적혀 있는 양반들은 향회를 통해서 결속을 다지고 유향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을의 질서를 잡아 나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사족들이 향촌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것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족들이 마을사회에서, 향촌사회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중간고사 보기 전에 조선의 지방관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좀 날라나요? 조선은 전국을 몇 개의 도로 나뉘었지? 8개의 도로 나누었죠. 그죠? 각 도 아래에는 마을의 크기에 따라서 뭐로 나누었나요? 부, 목, 군, 현으로 나눴죠. 그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에는 고려시대 때와 달리 모든 부, 목, 군, 현 지방에 지방관이 파견되었어요. 여기에서 부에 파견된 사람이 부윤,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혈령이었는데 부윤, 목사, 군수, 혈령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수량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전래동화에서 볼 수 있는 사또, 원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수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나요? 네. 자, 그리고 조선시대 때 수령이 지방에 파견될 때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상피제라는 거였어. 뭐였지 그 내용은? 자기의 출신 지역. 맞아요. 자기의 출신 지역 고향의 지방관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지. 왜? 자기 출신 지역은 자기가 잘 알고 있어서 부정과 부패의 비리를 저지르기가 쉽고 자기의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부정한 청탁을 했을 때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수령, 지방관의 경우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잘 모르는 지역에 수령으로 파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이 이 마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행정적인 일을 해온 관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요? 마을에 오랫동안 살면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한 관리들, 향리들인 거죠. 향리의 도움을 받아서 농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등 마을을 통치하는 게 바로 이 수령이라고 하는 존재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충 기억이 나나요? 네. 이거는 국가의 공식적인 조직인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국가의 공식 조직 속에서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족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자, 봅시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마을에 땅도 많고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협조 없이 마을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죠? 뭔가 당장 우리 마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게 마찬가지로 사또의 역할인데 지금 나라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마을 부자들한테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창고를 열어 쌀 좀 나눠주세요. 라는 협조 같은 것들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수령들은 이들의 도움 없이 향촌사회를 운영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수령들의 경우는 상피제 때문에 이 향촌사회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향리들이 거짓말할 수 있어. 그지? 자기들의 이익을 노려서 수령들한테 거짓으로 보고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럴 때 사족 같은 사람들이 지금 더 거짓말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향리의 잘못을 수령에게 일러 바칠 수도 있죠. 그러면서 향리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사족들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견제 역할은요, 수령들에게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학식이 있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고 전직 은퇴한 전직 관리거나 현직 관리의 가족이기도 해. 만약에 수령이 와가지고 잘못된 짓을 저지른다, 부정부패한다, 바로 그렇죠. 고발도 가능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령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농민들은요, 농사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양반들의 땅을 빌려야 됐어. 경제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였죠. 신분적으로도 높은 신분, 낮은 신분이었어. 그래서 사족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농민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향촌사회의 질서는 이러한 국가의 공식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그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사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는 사족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조선의 마을사회, 향촌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 니네 성적에 잠이 오니? 일어나세요. 그래요. 정원아 자는 거 아니지? 봤는데요. 네, 지금 성적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아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충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그래요. 어? 네. 자, 조만간 선생님과 1대1 상담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보도록 합시다. 다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지 않았나요? 또 해야 돼요. 뭐라고? 또 상담해요. 왜? 하기 싫어? 아니요. 안 해줄게. 너는. 나도 안 해면 좋지. 네, 그게 아니라. 자, 아무튼 이 향촌 사회에서 이들의 힘이 어때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중앙 정부 입장에서도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사족들이 혹시 딴 마음을 품지는 않을지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다가 뭘 만들었느냐? 경제소라고 하는 것을 두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앙 수도에 있는 고위관리가 자신의 출신 지역의 유양소와 연락을 주고받는 곳이다. 고려의 사신관 제도 같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산이라고 하는 향촌 사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사족이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해서 조선의 중앙관리로 합격해서 서울로 올라간 겁니다. 임금님은 오산이라는 향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궁금할 때 그 사람을 찾는 거죠. 너 오산 출신이지? 오산에 어떤 양반들이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걔네랑 정기적으로 연락 좀 주고 받아봐. 그래서 걔네들이 뭔가 딴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좀 감시하고 뭔 일이 생기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 라고 하는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런 걸 가지고 경제소라고 한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방의 사족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이런 수단도 갖추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향촌 사회는 사족에 의해서 지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 사족이 양반들이 향촌 사회를 지배함에 있어서 그들이 향촌 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였던 힘의 근원, 이 사람들이 향촌 사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수단,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서원과 향약이에요. 사족들은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향촌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원이랑 향약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5세기 사림이 성장하면서 서원이 세워지고 향약이 보급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운 기억 나나요? 네.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사건이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이었고, 이때 수양대군을 도와서 그를 왕으로 만들었던 공신 세력들이 훈구라고 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훈구라는 세력들이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게 되자 15세기 성종 때부터 훈구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 출신의 선비들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림이라고 불리는 정치 세력들이었죠. 그죠? 그리고 사화를 통해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으나 16세기로 가게 되면서 사림들이 조선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 중앙고사 전에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사림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들은 어디 출신이다? 지방 출신이다. 향촌 사회에서 공부해서 과거를 통해서 중앙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 바로 사림이라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훈구랑 싸워서 정치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할 필요가 있었느냐? 자기의 뿌리가 있는 향촌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살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출신 지역인 향촌 사회에서 서원이나 향약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자신의 정치 권력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설교육기관입니다. 나라에서 세운 학교가 아니라 사림들이 자기가 개인적인 재산을 털어서 세운 학교가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는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사림들이, 사족들이 성리학을 연구하고 자기가 공부한 성리학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공자, 맹자나 퇴계, 이황 같은 훌륭한 선배 유학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의 뜻을 이어받고자 해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원은 어떤 곳이냐? 사족들, 살인들을 양성해내는, 만들어내는 곳이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동창 선후배의 관계를 통해서 사족들이, 살인들이 똘똘 뭉치는 중심점이 바로 서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서원을 더 많이 만들게 되면은 더 많은 사족들, 살인들이 양상이 되고 그 서원들을 통해서 더 똘똘 뭉쳐서 향촌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힘들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15세기 살인들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향촌 사회 곳곳에 더 많은 서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향약이란 무엇이냐? 향촌 자치 규약이에요. 향촌, 마을 공동체의 자치, 그들이 알아서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규약, 규칙과 약속이 바로 향촌 자치 규약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이좋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지켜야 되는 규칙과 약속이 필요했겠죠? 필요했겠지? 네. 네.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을까? 아니야, 그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면은 서로 사이좋게 살기 위한 규칙과 약속은 반드시 필요해. 따라서 이 마을이 신석기 시대 때 형성된 마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때부터 마을 공동체의 규칙과 약속이 있었을 거라고. 있었다고. 그게 바로 여기 파란색으로 비추쳐져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관습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이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야겠죠. 그죠? 뭔가 훌륭한 일이 있다면은 서로 할 것을 권유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마을이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향약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전에도 마을 공동체에는 함께 지켜야 될 규칙과 약속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향약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원래 기존에 있었던 마을 공동체의 규칙과 약속을 유교 성리학적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 왜? 살인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으니까? 유교 성리학이 들어있었으니까. 이해되나요? 이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의 규칙과 약속은 유교 성리학적으로 바람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을의 기존의 규칙과 약속을 유교 성리학적으로 고친 것, 그게 향약이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그런데 유교, 특히 성리학에서는 무엇을 강조해요? 위, 아래의 위계 질서를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을 공동체의 규칙과 약속인 향약 역시 위계 질서와 예의 범절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조선의 신분 질서 하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신분이 누구예요? 선비, 사족, 양반이에요. 그죠? 따라서 향약은 이들 양반, 사족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내용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향약에서 처벌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세계 이황 선생의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염칠 돈 보지 않고 사풍, 선비로서의 풍속을 허물고 더럽히는 자, 유향소, 이 양단 사족들의 조직에 의논에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을 품는 자라고 되어 있고, 서인, 신분의 낮은 사람이 문버리는 자손, 사족들을 능멸하고 놀리고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처벌 대상이다라고 향약에 적혀 있어요. 보면은 향약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감이 오죠. 그죠? 향촌 사회에서 양반 사족들이 나머지 신분들을 훨씬 더 잘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향약이라고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사족들은 더욱더 향촌 사회를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 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데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향촌 사회의 질서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에 매우 큰 피해와 충격을 준 대규모의 국제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조선 사회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양난을 거치면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혼란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조선 정부는 양난 이후에 이러한 사회 혼란을 대처하기 위해서 오가작통법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오가작통법이란 무엇이냐? 5집을 하나의 조로 묶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조를 통이라고 불렀어. 오가를 하나의 통으로 묶는다고 해서 오가작통법이에요. 그럼 하나로 묶인 5집은 뭘 하느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합니다.
나라에서 시킨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지는 않는지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집에 묶여있는 조장이 통수라고 하는 집안인데, 이 통수가 만약에 서로 감시하다가 얘가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바로 나라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도록 하는 오가작통법 같은 것들을 양난 이후에 더욱더 강화했구나 라는 것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양난 이후에 사회 혼란들 가운데 양반들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양반의 권위가 양난 이후에 크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양난 이후에 양반의 권위가 크게 떨어졌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됨에 따라 농민들 가운데 돈 많이 번 사람이 나타났어요. 뭐였나요? 있는데. 네, 분홍이죠.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먹고 남는 것들을 사람들이 사고 팔게 되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을 번 거대한 상인들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거상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양난 이후에 조선 정부가 나라를 다스릴 돈이 부족해서 팔았어. 뭐를? 양반 신분을 팔았어요. 그죠? 그게 공명첩, 납속책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그런 걸 샀다 그랬나요? 분홍이나 거상 같은 사람들이 양반의 신분을 돈 주고 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그러면서 양반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었다?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 전에는 양반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양반 행세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한편 또 이런 얘기 했었죠.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붕당 간의 다툼이 심해지게 되면서 하나의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일당 전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나머지 붕당 사람들은 관직에 나아갈 길이 막혔다. 그런데 이후에 정조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는 세도정치라고 해서 안동 김씨, 풍량 조씨와 같은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안동 김씨나 풍량 조씨나 그들에게 뇌물을 먹인 사람이 아닌 이상 관직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이 나나요? 그러면서 양반 가문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5세대를 통틀어서도 관직에 진출한 사람이 없는 망한 양반 집안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잔반 또는 마을 동네에서 향촌에서나 힘을 쓸 수 있는 양반들을 향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쌍놈들이 양반이 되고 양반들은 관직에 얻을 길이 막혔어. 이런 현상이 전부 다 뭐였다? 양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 양반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걸 그냥 가만히 놔뒀을까? 아니요. 아니겠지.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들의 떨어져가는 권위를 높여서 여전히 조선의 지배 신분으로서 남고 싶어 했겠죠. 그 기능을 하고 싶어 했겠죠. 그러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더 많은 서원을 세우고 사후를 설립하고 동종 마을을 형성하고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했던 거예요. 양반의 권위가 떨어져가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서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사설교육기관이에요. 사족들이 양성이 되고 뭉치는 중심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서원을 세워서 더 많은 양반들의 사족들의 힘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사우란 무엇이냐? 자기 집안에 훌륭했던 조상이나 선배 유학자들을 모셔두고 제사 지내는 공간을 사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 왜 만들었을까? 양반은 어떤 사람이 양반이었나요? 과거 합격자나 혹은 그 가족이었어요. 그지? 그래도 5대 안에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양반을 받을 수가, 대접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게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봐라, 우리 집안은 이렇게 훌륭한 조상님들이 계셨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사우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동종마을은 무엇이냐?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사는 마을이 동종마을이에요. 왜 양반들을 함께 모여 살았느냐? 그게 왜 이 사람들의 권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느냐? 이런 겁니다. 선생님 아는 분 중에
시골의 전원마을로 이사간 분이 계신데 자꾸 주변에 자기 친구나 친척들을 그 전원마을로 이사오게 만들려고 해요. 왜 그런가 곰곰이 봤더니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 시골에 가면은 이제 텃세가 심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그지? 그 시골 마을에 텃세가 심한 거야. 그래서 내 편이 너무 없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마을에서 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자기의 친구나 친척들을 이 시골 마을로 전원마을로 이사오게 함으로써 내 편을 조금 더 만들고자 했던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동종마을이 형성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양반들의 권위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서기 위해서 더 많은 내 편이 필요했던 겁니다. 양반들은 똘똘 뭉쳤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 숫자라도 늘림으로써 양반들이 약해져 가고 있었던 권위를 마을 내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고자 노력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자, 촌락 단위의 동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큰 촌락이나 여러 촌락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던 규칙과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마한 마을에서도 나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나의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좀 더 세부적인 규칙과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더 작은 촌락 단위에서까지도 만들었던 규칙과 약속, 그게 바로 동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원래 잘 나가는 양반 집안이어서 너네랑은 달라 라는 식으로 꾸준히 자신들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게 되었다. 왜? 양난 이후에 양반의 권위가 점차 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향전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향전이란 무엇이냐? 자,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분홍이나 거상 같은 사람들이 공명첩이나 납속책을 통해서 양반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양반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향이라고 부릅니다. 새롭게 등장한 향촌사회의 사족이라는 뜻이에요. 한편 조선 후기 이전부터 집안 대대로 양반이었던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향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존의 양반들의 권위가 어떻게 돼가고 있었어? 떨어져 가고 있었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붕당 간의 다툼이 심해지게 되면서 일당전제한상, 세로정치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5대조를 걸쳐도 보아도 집안에서 관직을 얻은 사람이 없는 양반의 몰락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러면서 완전히 쫄딱망한 잔반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 동네에서나 조금 힘을 쓸 수 있는 향반,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런 기존의 양반들, 권위가 떨어져 가고 있었던 기존의 양반들을 일컬어 구향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향촌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새롭게 양반이 된 신향들이 우리 동네에 한번 주름 잡아보자 하는 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양반인데 우리도 우리 향촌사회에서 힘 좀 쓰는 양반이라고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향안, 아까 향안이 뭐였지? 기억 안 나죠? 네, 향안이란 유양소 사족의 명단, 우리 향촌사회에서 힘 좀 쓰는 인정받는 양반의 명단이 향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이제 양반이 됐으니까 향안에 우리 이름 넣어달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네 옛날 양반들이 유향소를 통해서 유향소에 일을 하면서 우리 마을 사회를 지배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한테도 그 일 줘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넘겨줄 것을 신향들이 구향에게 요구하면서 향촌사회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구향들의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였을까? 아니요. 아니죠. 절대 인정할 수 없죠. 그죠? 어디 쌍놈들이었던 놈들이 양반인 척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향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대체로 신향들의 도전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힘이 좀 남아있었던 구향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게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향이 완전히 향촌사회를 장악하지 못했고 구향들의 저항에 있어서 향촌사회에 신향들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향촌사회에서 향전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유향소, 향회 이런 것들의 힘이 예전보다 강해졌을까 약해졌을까?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원래 향회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유양소가 하는 일. 현재. 그렇죠. 수령인의 향리들을 견제하는 일이었어, 그지? 그런데 이 사족들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수령이나 향리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수령인의 향리들의 힘은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정부에서도 수령과 향리를 통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이들의 힘을 키워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세도 정치 시기에 가게 되면은 안동 김씨나 풍량조 씨나 그들에게 뇌물을 바친 사람이 아니면 관직을 얻기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느냐? 안동 김씨에게 집안에다가 뇌물을 바치고 지방 수령의 자리를 얻어서 내려옵니다. 이런 사람들. 비록 나는 뇌물을 주고 관직을 얻었지만은 마을 사람들을 양심 있게 잘 다스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요. 아니겠죠, 그죠? 자기가 수령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뭐 해야 돼? 다시 받아야죠. 뽑아야 돼. 본전을 뽑아야 돼. 누구로부터? 동문대. 백성들로부터, 농민 백성으로부터 본전을 뽑아야죠, 그죠?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두는 수탈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요거 견제받아요. 누구한테? 향회. 유양소로부터 견제가 가능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 양반들의 힘이 크게 약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령의 비리를 제대로 견제할 수가 없었고 고스란히 누구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농민 백성들에 대한 수탈에 심화되는 피해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오, 간단하다. 조선시대 가족제도요. 그냥 간단하죠. 자, 봅시다. 우리 중간고사 전에 고려시대의 가족제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이 나려나요? 네.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들, 딸 구분 없이 모두 부모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자기의 제사를 지내라는 의미에서 아들, 딸, 형, 동생 구분 없이 똑같이 제사를 나누어 줬어요. 균분 상속이 이루어졌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고 남편이랑 이혼해서 혼자서 살아갈 수도 있었고 재혼도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또한 원래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은 남귀 여가혼이라고 해서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은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막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가 지금 남편이 와이프하고 와이프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데 어떻게 와이프한테 막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결코 낮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조선 전기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져요. 조선은 유교 성리학 국가고 유교 성리학에서는 위아래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데 어떻게 고려 시대 때의 모습이 조선 전기까지 이어질 수 있었나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서양식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복 입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지? 결혼할 때도 보면은 신랑은 턱시도, 신부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죠. 그런데 본식 끝나면 어때요? 한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패백이라고 하는 전통 혼례를 하고 한복을 입고 하객들한테 인사하러 갑니다. 장례식 어때요? 검은색 양복 입고 합니다. 그죠? 하지만 향 피우고 제사상 차리고 조문객이 오면은 맞절을 해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서양식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여전히 전통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죠? 원래 가족제도 같은 이런 전통은 쉽게 변하지 않아. 조선이 성리학 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고려시대 때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해되나요? 네. 네. 자, 그런데 15세기부터 조선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던 살인들, 16세기부터 조선의 정치를 주도했던 살인들은 철저하게 성리학적 원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살인들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가족제도를 성리학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조선의 가족제도가 성리학적으로 변해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만 성리학에서는 무엇을 강조한다? 위계 질서를 강조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뭐가 위고 뭐가 아래냐를 따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중에 뭐가 더 위고 뭐가 더 아래냐를 따졌고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남존여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점차 이러한 생각이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자리 잡아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성리학 그리고 남존 여비를 결정을 지었던 성리학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조선의 가족 제도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제사는 누구만 지낼 수 있다. 남자만 지낼 수 있다. 남자 중에서도 누구가 주관을 해야 된다. 첫째 아들 장자만이 제사를 주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첫째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죠. 굳이 첫째 아들을 만들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남의 집의 아이를 양자로 데려와서 첫째 아들로 만들고 그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이 바로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 때의 제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산 상속도 누구를 위주로? 첫째 아들 위주로. 첫째 아들한테 몰빵해주는 형태로 장자 상속의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아이고 어리야. 자, 그리고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 위아래 위계 질서의 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은 중국식 결혼 풍습,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은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가지고 친형례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일반적인 혼인의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와서 살아요. 남편이 부인한테 막대할 수 있나요? 없어요. 있죠. 아, 왜? 가족 구성이 어떻게 돼? 남편의 엄마, 아빠, 그리고 와이프잖아, 그지? 이 집안에 아무도 자기 편이 없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막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제사, 장자만 지낼 수 있어요. 첫째 아들한테 재산 몰빵됩니다. 여성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성은 자기 개인의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굶어 죽으란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남성 가문의 한 부분 정도로 취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다 보니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그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되었다?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재혼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재혼이 뭐야? 일부 다처제도 가능한데. 그럼 자, 그런 걸 보면은 원래 우리나라의 혼인 풍습이 여성 인권이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훨씬 더 좋았던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주요 갈등 소재가 뭐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죠. 그죠? 이거 선생님 뇌피셜인데요. 내가 생각하기에 남자와 여자 가운데 남자가 훨씬 더 단순하고 무식한 동물이고 여자는 남자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민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 정말 단순해. 밥만 잘 먹이고 방만 따로 만들어주면 굳이 싸울 일이 없어요. 장인어른과 사위의 갈등 이런 거 들어봤어?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지? 하지만 여자는 워낙 좀 남자들보다 예민하다 보니까 방을 따로따로 써도 한 집에 나랑 또 다른 여자가 같이 있다는 게 되게 불편한 거지. 그래서 서로 눈치 보다가 이제 갈등이 키워지고 김치 싸대기 같은 거 날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보았을 때는 가정의 평화를 생각해도 이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랑 와이프랑 싸우면은 누구 편 들어야 되지? 와이프 편 들어야 돼요? 이런 후레 자식? 그렇다고 엄마 편 들어요? 이런 나쁜 놈? 그죠? 사실 남자 입장에서도 엄마랑 와이프가 한 집에 사는 거 굉장히 불편해. 나도 차라리 명절 때 처갓집 가는 게 편하지 친가 쪽에 와이프랑 같이 가면 늘 불안해. 싸우면 어떡하지?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된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게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성의 재혼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조선시대 때 이런 거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오래된 시골 마을에 가면 가끔 가다가 열녀문, 열녀비 이런 게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녀가 뭐냐면은 남편한테 잘한 여성을 가지고 열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내용을 읽어보면은 뭐 간혹가다 이런 것도 있어요.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남편을 물어가는 호랑이를 빨래 방망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남편을 구해줬다라고 해서 세워진 열녀문, 열녀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요. 어떤 게 맞냐면은요. 남편이 죽자 그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 함께 따라 죽은 와이프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 열녀문, 열녀비 같은 것들이 세워지던 시대가 조선 후기의 모습이었어. 여성의 재혼이 어렵다? 어려운 수준이 아니죠. 사실상 불가능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향촌 사회의 질서와 가족 제도가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서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조선 시대의 세금 제도와 경제의 모습이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